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종훈 기자입니다. 저희도 장 마감하기 직전 동시호가 때 되게 네.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저희도 오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지금 계속 막 전화를 돌리고 있었는데 네. 해당 기업들도 지금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걸로 봐서는 뭐 기업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업적인 그런 영향이 아니라 뭔가 좀 어쩌면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시스템 자체적으로 어떤 이상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예컨대 이제 류종훈 기자가 오는 길에 그 현대글로비스가 동시호가에서 갑자기 뭐 20% 네. 낮은 가격의 동시호가가 형성돼 있는 걸 보고 네. 좀 놀라서 글로비스에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 일단 회사에서 나온 특별한 뉴스가 존재하진 않았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 지나니까 동시호가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런 걸 보니까 이제 동시호가 구간에서 뭔가 수급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네. 이게 어떤 기업 펀더멘털의 이슈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시장의 전문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이야기와 분석을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일이 발생한 지 지금 뭐 이제 막 1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네. 당장 누군가 이야기해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그 장중에는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4만 원대까지 내려간 채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4년 5개월 만에 지금 4만 전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년 5개월. 네. 정말 이게 네, 충격적입니다. 앞서 명 앵커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네. 네. 명 앵커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잘못 아니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날카로우실 거예요. 네. 날카로우실 텐데 우리 조금만 차분하게 오늘의 뉴스를 하나씩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네, 저는 첫 번째 뉴스는 오늘 뭐 시장이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나를 가져오긴 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전기차들이 화재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벤츠 전기차가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진부터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이 차량은 이제 벤츠 EQC 400 포매틱이라고 하는 차량인데 나온 지는 조금 오래된 차량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네. 보시면은 오늘 이제 아산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오늘 오전 2시 14분 정도 때 충남 아산시 모종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라고 이야기가 네. 나왔습니다. 이제 자동 화재 속보 설비,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 화재 감지기가 감지를 해서 이제 5분 만에 현장에 출동을 이제 소방당국이 할 수 있었고 또 질식 소화포 그리고 소방차 등의 장비 27대와 소방관 85명을 투입을 해서 2시간 만에 이번에 진압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PD님 혹시 이거 지금 이게 안 나오는 건가요? 안 나오겠나요? 혹시 네. 나오네요. 나오네요. 네. 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위에 이제 흰색 불탄 차량 있잖아요. 저 차량이 이제 벤츠의 전기차고요. C입니다. C라고요. EQC. 네. 몇 년식이죠, 이게? 이게 지금 연식은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2020년 전인 차량으로 지금 파악이 대충 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 화학, 당시 이제 LG 화학의 배터리가 들어갔고 지금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네. 네, 그 배터리가 지금 탑재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옆에 길쭉한 사진 하나 보시면은 회색 천으로 하나 덮여 있죠. 네. 이게 이제 그 질식포라고 하는 겁니다. 차량을 덮음으로 인해서 산소가 들어올 수 없게 막으면서 이제 화재가 더 이상 확산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제 화재가 자동으로 꺼질 수 있게 하는 건데 저게 사실 화재를 그 소화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많이 못 주고 좀 확산을 하는 방지용이라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많은 물을 분사를 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이 한 대가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무려 85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인명피해 같은 경우는 없었지만 이제 한 3,200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있었고요. 주민들 최소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에 지금 화재가 있으면서 제가 한번 좀 쭉 취재를 해보니까 네. 올해 이제 바로 9월 말이었습니다. 9월 달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차량 화재가 한 번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EQ2 차량 이건 뭐 올해 8월 1일에 발생했고 인천 청라 화재 말씀하시죠? 네, 인천 청라 화재죠. 네, 이게 너무 유명한 거고 이 네. 부분은 뭐 제가 너무 보도를 많이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번을 좀 보여주시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EQA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EQA에는 SK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네. SK 온 배터리가 들어가고 영국에서 발생한 차량인데 이거 역시도 지금 이제 주차 중에
경우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EQB입니다. EQB에도 SK온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말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면서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배터리 문제도 배터리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최근에 이제 EQE 배터리처럼 EQE 차량처럼 이제 뭐 페러시스라고 하는 중국산 배터리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배터리 제조사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나다 보니 이건 결국에는 어쩌면 벤츠의 배터리 시스템 그리고 BMS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점점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가 이제 페러시스 배터리 그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EQE의 배터리 팩을 뜯어봤잖아요. 네. 그때 뜯어봤을 당시에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배터리 팩을 뜯은 상태고요. 배터리 팩을 뜯어보니까 여기 위쪽에 보시면 이제 새까만 부분 있죠. 네. 그게 이제 그 모듈입니까? 모듈- 저기 네. BMS입니까? BMS는 아니고 이게 네. PSA라고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PRA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두꺼비 집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전력을 차단시킬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여기는 드러나 있진 않은데 여기 그 주황색 밑에 부분 있죠. 여기요, 여기. 네, 거기 하부 쪽에 BMS가 들어 있습니다. 네네. BMS라고 한다면은 이제 배터리 전체의 지금 시스템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진짜로 이제 감지도 하고 매니지먼트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인데 다른 하우징 케이스라든지 보호 장비 없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작은 충격에도 굉장히 좀 취약한 상황이고 네. 또 이제 이거 자체의 시스템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실 BMS라고 한다면은 배터리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감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벤츠의 지금 BMS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시동이 꺼지면 자막 나오는 것처럼 BMS도 같이 꺼집니까? 같이 꺼지는 것도 있고 네. 최신 제품 같은 경우에는 24시간만 감지를 한다고 하고요. 24시간 감지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이 아니고 시간 정도의 어느 정도의 텀을 두고 이제 예를 들면 5분 간격 아니면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지금 그 배터리의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건데 배터리 점검 시간이 굉장히 길어야 합니다. 네. 사실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 72시간까지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 나올 이제 차세대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제조사들이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감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 탑재를 시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벤츠의 BMS 기술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벤츠 독일 본사에서 이제 국내 언론을 많이 좀 데리고 가서 배터리 시스템과 이제 BMS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 또 이야기를 할 때는 벤츠의 BMS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페러시스 배터리를 계속해서 국내 출시 모델에 탑재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BMS적으로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 화재가 발생하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벤츠의 BMS를 다시 한 번 더 좀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그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네네. 이게 배터리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차량의 문제였는지를 모르는데 네. 일단 지금까지 중국산 배터리도 화재가 나고 그렇죠. 한국산 배터리도 화재가 나고 그 화재가 난 차들은 이제 벤츠에서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상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혹시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전문가들의 의심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용인에서도 이제 배터리 화재가 전기차 화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구형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이고요. 이제 이 차량은 이제 LG 배터리가 지금 탑재됐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네.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은데 원래 이 차량은 LG 배터리가 들어가는 차량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좀 LG의 배터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SK 배터리도 일부 들어갔다 보니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계속해서 나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캐즘 현상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포비아가 다시 조금 심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유종훈 기자는 네. 알겠지만 저는 반드시 다음 차를 전기차를 사겠다고 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죠. 저도 비슷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저는 열심히 돈까지 모으고 있는 사람인데 네.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보다 보면 과연 어른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네. 어른은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뒷자리에다가 아이 둘을 태우고 나와 있어야 되지만 그렇죠. 저 혼자 뛰어 나온다고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심지어 그 전기차 화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번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폭주도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네. 열 폭주 때문에 이제 화재가 좀 급속하게 번질 수가 있어서 네. 그러면 나는 과연 내 뒷자리에 있는 그 신생아 깐난쟁이를 내가 운전석에서 뒷자리로 옮겨가서 그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 시간이 가능할까? 네. 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거 지금 진짜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지금 뭐 댓글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며칠 전에 네. 캐나다에서도 이제 모델 Y 차량이 불이 나면서 4인 일가족이 모두 사망했던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뭐 너무나도 지금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너무 좀 끔찍한 사고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좀 웬만하면 안 드릴까라고도 했는데 이게 지금 제조사를 따지지 않고 대부분이 지금 화재의 위험에는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이제 결국에는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거는 1차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거는 물리적인 이제 배터리 팩의 그런 성능이겠죠. 네.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느냐. 두 번째는 BMS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거를 실시간으로 감지를 하고 네. 이걸 또 전원을 차단을 시키는 그런 기능도 중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빨리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하는 건데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안에서 문을 여는 방식이 복잡하잖아요. 또 힘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상장치도 있는데 비상장치 같은 경우에도 되게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를 들면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좌석의 문 밑에 있는 컵홀더에 있는 고무 패킹을 뜯어야 됩니다. 뜯고 그 밑에 있는 거 열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 고무 패킹이 안 열립니다. 잘. 아. 손톱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예 지금 망치를 가지고 다니는 지금 운전자들도 있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좀 안전한 전기차 이제 좀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이렇게 벤츠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다. 네.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뉴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마트 실적 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그 이마트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네. 뭔가 제가 그 예전에는 우리 동네에 마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마트고 하나는 저기 그 동네 마트인데 네. 예전에는 이마트가 비싸서 안 가다가 요즘에 가니까 단가는 못 낮추지만 뭔가 1+1도 많이 하고 뭐 가격 역주행도 하고 하면서 조금 저렴해진 것 같고 뭐 이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네. 몇 번 했어요. 그렇죠. 몇 번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마트가 이번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다행히도 이제 이번에 지난 2분기 적자에서 벗어나서 한 분기 만에 가까스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쓱닷컴 풋옵션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것도 완전히 거의 해소됐다고 보이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뉴스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실적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그 이마트가 어떤 실적을 냈는지를 함께 보면 일단 순매출 연결 기준입니다. 순매출 7조 5천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117억 원을 기록해서 지난 작년 같은 기간에 779억 원을 기록했었는데 여기에서 한 338억 원 정도가 높아졌으니까 대략 40% 넘는 영업이익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순매출은 2.6% 감소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 연결 자회사들 있잖아요. 연결 자회사들의 움직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SCK라고 쓰여 있는 거 있죠. 이게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라고 해서 이게 스타벅스입니다. 사실 저희가 저희 네. 압권 채널에 스타벅스의 그 굿즈가 뭐 안 좋아졌고 네. 뭐 신세계가 스타벅스를 갖고 와서 이게 뭐 망가진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의 쇼츠가 있는데 그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네. 갖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스타벅스와 관련된 그 콘텐츠를 올렸을 때 딱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마트에서 잘 되는 거 스타벅스 하나밖에 없다. 맞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때 쇼츠에는 이제 프리퀀시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롱폼으로 사실은 이마트 그리고 정영진 이제 회장이죠. 회장이 네. 지금까지 했던 그런 사업들 중에 수많은 사업들 중에 그렇죠. 유일하게 성공했던 게 사실은 스타벅스 코리아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도 실적이 역시나 네, 역시나 이번에도 스타벅스 코리아 실적은 좋았습니다. 이런 네. 오해를 좀 해소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스타벅스는 항상 잘 됐었다. 항상 잘 됐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G마켓 같은 거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G마켓이 문제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건설.
요건 신세계건설이죠. 신세계건설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인하가 본격적으로 돼야지 아마 요거는 좀 풀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총 종합을 해보니 트레이더스가 잘 팔리고 그 전문점들에서 조금 나아지면서 결국 영업이익이 좀 좋아졌더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이거를 크게 호전된 이유를 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작년이 워낙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이 이마트 창사 이래 첫 연간 기준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던 해였었거든요. 네. 단 한 번도 이마트가 회사를 연 이후에 연간 적자를 기록했던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기록했었거든요. 작년에 워낙 안 좋았던 게 첫 번째가 있었고 네. 두 번째로 3분기가 워낙 좀 좋긴 합니다. 3분기가 그 유통업체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딱 우리가 2분기에 보면 정말 돈 쓸 일이 많아요. 그쵸. 2분기에 네. 일단 첫 번째로 여름 휴가 예약해야 되죠. 그때 네. 돈 다 나가죠. 그 다음에 그때 보유세라든지 종합소득세라든지 맞아요. 세금 엄청 냅니다. 맞아요. 일단 2분기에 돈이 들어갈 게 너무 많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쓸 게 없다가 한 3분기쯤부터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뭐 추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때 소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3분기가 워낙 계절적으로 약간 좋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로 작년은 워낙 안 좋았다는 거, 3분기는 계절적으로 좀 좋다는 거, 이런 부분도 좀 존재를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 이마트가 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긴 했어요.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컨트롤 타워인 경영전략실 전면 개편했었죠. 그때 인사 시즌이 아닌데 막 인사가 죄다 나고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올 3월에 이제 정용진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서 SNS도 중단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올 연초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전사적으로 이마트에 희망퇴직 있었죠. 그리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희망퇴직 있었죠. G마켓 스타컴의 경영진 교체 있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네. 더불어서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업 구조의 구조 조정이 있었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유통업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냥 공간만 예쁘고 화려하면 뭐하냐, 가격이 비싸서 사질 않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유통업체의 본질적인 그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물건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유통업체의 본질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이제 그 유통 매입 구조, 사입 구조가 달랐던 것을 일원화시킴으로써 다 같이 사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구조 전환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쓱닷컴 풋옵션 리스크 있잖아요. 이거는 네. 뭐냐면 사실 그 쓱닷컴을 투자를 받은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그 다음에 블루런 벤처스, 우리 그 굉장히 네. 유명한 분 있잖아요. 네. YC 윤관 대표라고. 네. 자, 블루런 벤처스랑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로부터 투자 원금 1조 원에 1,500억 원 가량의 그 이자가 지불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었냐면 원래는 이제 그 쓱닷컴을 상장시켜서 이들이 한몫 챙기려고 했었던 거죠. 그쵸. 근데 상장이 잘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장 안 됐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조건이 이제 계약서에 적혀 있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게 만약에 그 신세계그룹이 쓱닷컴의 총 거래 금액이 5조 1,600억 원을 넘지 못하거나 네. 복수증권사에서 기업 공개 가능 의견서를 받지 못하면 1조 원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돌려주기로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한 가지 그 약정을 걸어놓은 게 뭐냐면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너희가 이걸 못 채우면은 그 풋옵션을 할 수 있게끔 해놨었는데 네. 그 풋옵션 조건이 그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조건을 채우면 그냥 신세계 측에서는 1조 원이랑 이자 주고 끝내면 되는 거고 그쵸. 이걸 조건을 못 채우면 풋옵션을 행사해야 되는 거고 네. 풋옵션을 행사하면 신세계가 이거를 그냥 갑자기 1조 원을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거고 그쵸.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핵심 논쟁이 됐던 부분은 야 1조 1,600억 원 가운데 상품권은 빼. 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총 거래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만약에 신세계 쓱닷컴에 가서 뭐 100만 원어치 샀으면 100만 원이 총 거래액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는 제가 100만 원의 상품권을 사서 그 100만 원으로 물건을 사면 네. 총 거래액이 200만 원으로 찍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피니티랑 블루런에서는 이거 100만 원으로 계산해라. 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 이제 풋옵션을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럼 그치. 니네가 1조 다 사야 돼. 네. 라고 했던 거고, 신세계는 아니 100만 원어치 상품권을 팔았고 네. 그 상품권은 어쨌든 쓱닷컴에서 구매할 거 아니야. 그러면 같이 쳐야지. 총 거래금을 쳐야지. 그쵸. 라고 하면서 이제 네. 좀 의견 차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 부분이 좀 합의가 돼서 다행스럽게 그 1조 원을 신세계가 직접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SPC가 있습니다. SPC가 올림푸스 제1차 SPC가 여기 KDB 산업은행, 신한은행, NH투자증권, 은행 6곳과 증권사 4곳이 참여한 SPC가 이걸 사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네. 다행히 이 풋옵션 리스크 사라졌다. 음. 여기까지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빠르게 좀 전달 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집 구매를 좀 앞두신 분들에게는 약간은 네, 희망적인 뉴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국 아파트 값이 드디어 상승세가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요? 22주 만에. 22주 만에 멈췄다고 하는데 표를 잠깐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셨을 때 전국은 0.00으로 부합을 이뤘습니다. 네. 드디어 이게 22주 만에 지금 성장이 멈추게 된 거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0.03%가 올랐지만 상승세 자체가 0.02% 포인트 줄었고 서울도 0.06으로 이제 0.01%가 줄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안 좋아지는 모습인데 0.03% 집값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 다음 표를 좀 하나 띄워주시면은 이제 24년도 여기 제가 먼저 빨간색 표 전국을 한번 보셨을 때 0.01, 0.02, 0.02 쭉 있다가 11월 11일에 0.00입니다. 드디어 이제 멈췄다라는 거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오르고는 있지만 지금 10월 14일을 지금 정점으로 해서 이제 21일, 28일, 11월 4일, 11월 11일까지 계속해서 지금 4주 연속 지금 상승세입니다. 상승률이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에는 이제 서울의 이제 집값 상승 자체가 좀 자치구별로 많이 줄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좀 두드러지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대비했을 때 네. 이제 전주에 0.04%가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전주에는 0.06%가 오르면서 상승세가 이제 0.02% 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파크리오 아파트 아시죠? 네. 여기에 이제 국민평형인 이제 전용 84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23억 5천만 원 하나 거래된 게 있거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달에 신고됐던 최고가였던 25억 7천만 원보다 약 2억 2천만 원 정도 지금 낮아졌다고 보실 수 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둔촌주공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용원이죠. 이게 지금 27일에 이제 입주를 합니다. 바로 이제 2주 정도 남겨둔 상태인데 여기에 물량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표 하나 좀 띄워주시면은 여기가 총 12,000세대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매물이 635개가 있고요. 전세 매물이 3,007개가 있습니다. 네. 월세 같은 경우에도 1,597개가 있고요.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은 매물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가격이 주변 아파트로 지금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파크리오는 여기랑 되게 가까워요. 네. 송파구지만 이제 송파구와 강동구지만 뭐 한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 또 이제 파크리오가 영향을 받게 되면은 네. 이제 잠실의 대장이라고 하는 이제 엘리트 아파트들 있죠. 엘리트 아파트들도 영향을 조금씩 받고 있다고 하는데 엘스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전용 84 전세 계약이 12억 원에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네. 한 1, 2억 정도 빠진 거거든요. 기존보다도. 엘스가 빠지면 바로 옆에 있는 리센츠 그리고 네. 그 밑에 있는 이제 트리듐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제 또 올림픽 파크 포레온과 비슷한 규모로 보이는 이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영향을 조금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전용 84가 지금 전세 계약이 10억 원에 최근에 한번 됐고요. 이게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12억 원이었거든요. 네. 영향을 점점 받는 모습입니다.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있죠. 네. 3,007개 중에 전세 매물 이제 전용 84 기준으로 봤을 때요. 네. 가격의 스프레드가 엄청납니다. 가장 낮은 전세가는 7억 원, 가장 높은 전세가는 13억 원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매매가 같은 경우에도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평수가요? 같은 평수가요. 네. 전용 84가 지금 그럼 누가 14억짜리 전세를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장 저렴한 매물부터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게 된 이유는 사실은 그 조건부 전세 대출 제한 때문입니다. 네. 이제 13억짜리 지금 전세 대출, 13억짜리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세입자가 대출을 안 받고 들어올 사람만 들어와라라고 네. 하는 거고요. 이제 나는 전세 세입자가 돈을 받고서라도 대출을 받고서라도 지금 세입자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지금 많이 전세가를 낮춰놓은 상태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원의 전용 8사가 22억 선을 굉장히 지키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급한 분들 몇 분이 지금 21억 9천만 원으로 어쨌든 21억대로 지금 가격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2주가량 남겨놨기 때문에 이 가격은 조금씩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오르고는 있지만 전세가 역시도 지금 상승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표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이 이제 0.0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도 지금 보면은 전주에 이제 0.06에서 0.01%포인트 줄어든 거고요.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 좋습니다. 지방은 매매, 전세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러면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됐을 때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을 꼽으라면 류종훈 기자는 좀 어떤 산업을 꼽으시겠어요? 조선. 조선, 그렇죠. 조선은 괜찮을 네. 것 같고요. 에너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네. 뭐 원전이라든지 전통 에너지 쪽 음. 또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AI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요. 네. AI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뚜렷하게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은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 AI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면 전력기기가 좀 잘 되지 그쵸. 않겠느냐라는 네. 것도 있고, 그리고 바이오를 꼽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있는데 맞아요, 이 맞아요. 바이오도 네. 아무래도 대중 그 오늘 아침에도 국무장관의 대중구 강경파가 또 선임이 네.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생물보안법과 같은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법안들이 또 탄력을 받지 그럴 수 않겠느냐라는 있죠.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K바이오가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의 틈새를 이런 CDMO 같은 것으로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CDMO에 너도 나도 진출하겠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모두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휴온스, 대웅바이오, 종근당홀딩스, 뭐 이런 롯데바이오로직스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동아소시오홀딩스 그룹의 이제 ST팜도 있고요. 네. 참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물론 굉장히 좋은 산업이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서 우리가 그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은 분명하긴 한데 네. 이게 한다고 하면 되나?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CDMO라고 하는 거는 결국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쵸.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우리가 제약사에서 CDMO 기업한테 일단 기술 수출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레시피를 주는 겁니다. 그쵸. 요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레시피를 줘도 그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안 나올까를 같이 이제 뭐 이렇게 트라이 앤 에러를 계속 하다 보면은 수개월 동안 하다 보면 결과물이 그 이후에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도 어렵지만 네.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이 기업을 생각하는 것, 즉 신뢰도를 쌓는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당장 자 오늘부터 제가 CDMO 시작합니다라고 하면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오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죠.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만 보더라도 10여 년 넘는 굉장히 오랜 업력을 쌓아오다 보니까 지금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네. 앞으로 더 생산량을 늘리게 될 거고요. 그런 걸 보다 보니 이게 한다고 그냥 다 되는 건 아닐 텐데라는 말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많은 그 바이오 의약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비만 치료제도 계속 부족한 상태고 그러면 아무리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CDMO 기업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성장성은 더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을지는 우리가 앞으로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뉴스를 준비하는 이유는 이게 그 CDMO 산업의 특성은 이런 게 있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이 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가시죠. 다음 소식은 은행권 소식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요즘 대출 규제 많이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금리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은행권들이 지금 대출 이자는 높이면서 예금 금리는 낮추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이 부분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표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제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를 한번 평균치를 낸 게 지금 있어서 가져와 봤거든요. 5대 시중은행이라고 한다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입니다. 2024년 10월 1일, 10일에 지난달이죠. 지난달 네. 대출금리가 이제 연평균 3.71에서 6.11%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달에는 3.73에서 6.1 거의 변동이 없었죠. 그러네요. 그런데 예금금리 한번 보시면은 3.21에서 3.35에서 2.5에서 3.42로 확 많이 내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네. 은행들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 억울합니까? 네. 내가 대출금리 안 내리고 싶어서 안 내립니까? 이런 아니 시장금리가 내려가서 우리도 대출금리 내리고 싶은데 나라에서 지금 대출 해주지 말라 그래갖고 가산금리 붙여갖고 금리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금금리도 그대로 놔뒀어야죠. 아니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네네. 지금 많이 내렸어요. 근데 3.21에서 2.5 그러네요. 엄청 많이 내렸죠. 많이 내렸네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은행권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자 장사를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3분기 실적을만 보더라도 보시면은 이제 5대 금융지주의 3분기 합산 누적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5,805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회사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KB금융이 4조 3,953억, 그리고 이제 신한금융이 3조 9,856억 원, 하나금융이 3조 2,254억 원, 우리금융이 2조 6,591억 원, NH농협이 2조 3,151억 원으로 나란히 역대급 실적을 냈다라고 합니다. 네. 3분기 때는 시장금리가 하락을 했지만 이제 가계 기업대출 자산 증가에 힘입어서 이자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실적을 이렇게 견인을 했다라는 게 지금 분석입니다. 네. 참, 네, 은행 부럽고, 네, 참 부럽기도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이거 네. 예상해서 이제 이복형 금감원장도 너희 이자 장사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참 이제 은행이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래요.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으면은 내부 관리도 잘해야 될 텐데. 네, 뭐 많잖아요. 금고, 뭐 W, 뭐 은행들 네, 막 이런 데 네. 봤을 때 B, 뭐 지방은행 이런 데는 뭐 몇십억에서 몇백억 원대 지금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잘 안 지는데, 네. 거기에 대한 사실 피해는 우리 예금을 하고 있는 고객들,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지금 다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내부 통제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 이렇게 단면만 보면 네. 뭐 시장이 이래서 그런데 어떡합니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니는 진짜 그 내부 통제라든지 그 돈 받아서 잘했니? 그렇죠. 아하. 서비스를 잘하느냐? 네. 뿐만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더 중요한 우리 박근영 부장의 데일리 힌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오늘 장 막판에는 어떤 일들이 도대체 벌어졌던 것인지, 네. 그리고 장 초반에 괜찮았었는데 왜 후반 가면 갈수록 밀려났던 것인지, 그렇죠. 이런 자세한 분석 저희 박근영 부장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 그 분석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